국제재무관리는 2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주로 환율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환율이 먼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그게 이제 변동성이 곧 환위험이 되는데, 그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 예산이라고 하면 실물 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국제 자본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실물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경제성 평가하는 문제를 다룰 거예요. 국제금융은 뭐 이제 용어 몇 개 정도 설명하는 걸로 마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제재무관리라고 하면은 그 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환위험, 이렇게 환위험과 정치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정치적 위험은 그 거래 상대국의 정치적 변화로 인한 재산 몰수, 송금 제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위험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변수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위험은 상대를 안 하고 어떤 결정 모형, 환율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모형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환위험 관리예요. 그러려면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인도 정치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모형이 있다면은 위험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환율은 아무튼 그 결정 원리를 알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통제할 수가 있다.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로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면은 환율 1달러, 그러니까 1달러와 1200원, 원화 1200원이 교환된다 이러는 건데,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 게 이제 자국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하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미국 달러가 그 기축 통화니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여기를 기준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자국 통화 1파운드가 외국 통화로 얼마로 표시되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외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을 얘기를 해요.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이거죠. 그 한국 원화하고 유로 환율을 그 직접 그 교환 비율로 그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기준 환율이 있으니까 이 기준 환율, 또 유로화도 이 달러화와의 관계에서 기준 환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 이걸로 교차 환율이라고 하고, 요 환율과 요 환율의 관계에서 요 두 나라의 환율을 교환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게 다 균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재정 거래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제 21-1을 보면은 원화 환율이 1200원이고 달러당 유로화는 0.8 유로다. 그런데 1유로가 지금 1560원에 교환되고 있다면은
이 환율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절정 거래가 가능한가를 설명해라 이랬는데, 여기서 보듯이 1유로가 1200원에 0.8로 나눠서 15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1유로인데, 여기서는 1200원인데, 요것의 0.8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0.8을 곱하면 12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5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사이는 1500인데, 현재 1560원에 거래되고 있다니까, 유로화가 과대평가된 거죠. 그러면은 1200원으로 미국 1달러를 사고 그걸로 0.8 유로를 바꾸면은 1248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원으로 시작해서 1248원이 되니까 48원만큼의 재정이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유로화를 내다 팔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유로는 올라서 이 두 개가 이제 1,500원으로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 외환 거래별로 이제 그 환율을 다르게 부르는데, 현물 거래에서는 현물 환율이라고 하고, 선물환 거래에서는 선물 환율이라고 한다. 수합 거래에서는 수합 환율이라고 하고. 근데 선물 환율, 선도환 거래, 선물환 거래, 그 이건 선도지만 선도 환율은 선물 환율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합 거래에서 적용되는 수합 환율이라는 것은 그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그런 수합 거래예요. 그 우리가 저기 장기 선도환 계약도 직접 수합해가지고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중에 일정한 그 금액으로 다시 재매입 또는 재매도한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래인데, 이때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의 차이를 수합 환율이라고 합니다. 잘 쓰는 적은 아닌데, 이제 환율 결정으로는 그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보통 뭐라 그러나 정확한 모형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제 이제는 안 써지네. 아까는 써졌더만. 어떤 아까는 써졌잖아요, 분명히. 근데 자, 요거는 이제 근사 모형이에요, 근사 모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모형을 먼저 해가지고 그냥 환율 결정 모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근사 모형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율 결정 이런 근사 모형이고, 여기 이제 가보면은 두 번째 그 환율 결정 이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 모형을 가지고 환율 국제 재무 관리를 설명하는, 그 환율을 설명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또 근사 모형 가지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정확한 모형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서 근사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기호는 똑같이 쓸 테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현물 환율 S, 그리고 선물 환율 F, 물가 상승률 I, 그리고 이자율 R. 그래서 현물 환율은 현재 시점의 현물 환율은 S0고, 일기 후에 형성될 현물 환율은 S1이다. 이렇게. 그리고 F는 F0라는 건 없죠. 그죠? F1이 있어요. F1은 일기 후에 현물 인수도를 할 때 적용할 환율. 그리고 I는 물가 상승률인데, IK는 한국 거, IA는 미국 거. R은 라지 R은 그 명목 이자율이고요.
스몰 r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미국 그 명목 이자율은 RA, 한국 명목 이자율은 RK 이렇게 해놓고 구매력 평가설은 S1 S0 그러니까 내년에 형성될 환율과 올해 환율 요것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게 두 나라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해당한다. 뭐 이 그림으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요것과 요거 지금 얘기한 거고 또 요것과 요거 또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뭐 이렇게 해서 이 네 개가 다 똑같이 성립한다는 건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요건 이제 근사 모형이니까 정확한 모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사 모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구매력 평가설인데 구매력 평가설은 그 두 국가의 화폐 구매력이 반영돼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현재 미국에서 가격이 1달러인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그럼 미국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 플러스 IA 물가 상승률, 미국 물가 상승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1달러짜리가 현재 한국에서는 S0예요. S0 가격. 그런데 이것이 1기 후의 가격이 S0, 한국에서는 S0고 한국에서는 1년 후에 가면은 이 S0가 1 플러스 RK가 된다. IK.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가서 원화 표시 환율이 S1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S1으로 나눴을 때 그게 1 플러스 요거랑 같아야 되죠. 1 곱하기 1 플러스 I. 그래야 재정거래가 안 발생을 해요. 이게 IA, IK 막 이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달러짜리 쓰면서 합시다. 그러면 얘는 좀 얘는 이쪽으로 좀 보내고 여기에 미국의 생수를 해요. 미국의 생수가 1달러예요. 1달러. 정말로 미국의 생수는 1달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생수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10%예요.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가 됐겠어요? 1년 후에 생수가 1.1달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수가 1,000원인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1%라고 합시다. 21%. 그러면은 1년 후에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1,210원이 될 거 아닙니까? 1,210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 환율이 얼마가 돼 있어야 됩니까? 이때 환율은 1,210원 나누기 요거 1.1달러. 그래서 여기는 요게 S1이고요. 요게 S1인데 S0 S0고 요게 S1이에요. 그런데 S1은 얼마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요 S0가 요거고요. 1,000원. 그리고 요거는 생수 가격이에요. 근데 생수가 1,21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S1이 1년 후에 환율은 얼마가 돼 있어야 되냐? 1,210원 나누기 1.1달러 해서 1,100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상태가 돼요. 그래야 이때도 미국에서 생수 하나가
생수 하나가 이 우리나라 생수 하나 가격하고 똑같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서 환율이 1년 후에 S1으로 1,100원이 돼 있어야, 여기서 S1이 1,100원이 돼 있어야 우리나라의 그 원화 표시 생수와 미국 달러 표시 생수가 똑같은 등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불균형 상태가 되고, 그때는 재정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재정거래가 바로 무역이에요. 무역, 실물 무역. 그래서 만약에 S1이 1200이라고 해봅시다. S1이. 그러면은 지금 1100이 맞아요. 1100이. 그런데 S1이 1200은 좀 심하고, 만약에 S1이 1150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요 생수를 갖고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1.1달러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생수를 미국으로 갖고 가면은 1.1달러를 받는데, 이게 1150원에 그 환전을 할 수 있으니까, 1150원에 환전을 하면은 1150원 곱하기 1.1 하면은 1265원이 돼요. 그러면은 한국의 생수는 1210원인데 1265원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생수를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재정거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역도 재정거래예요. 그래서 하나 생수 수출할 때마다 55원만큼 이익을 보니까 한국 생수를 다 미국으로 갖고 가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생수 가격이 오르든가 아니면은 이제 환율이 내려오든가 이래가지고 이 두 개가 일치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요까지가 뭐예요? 1210원이죠? 그거를 요 S1으로 나눠요. 1100으로 나누면은 요쪽이 1.1달러죠? 그게 1.1달러가 되는 거예요. 요 S1으로 나누면.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식이. 우리가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이 돼야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S1 나누기 S0로 표시하면은 1 플러스 IK 나누기 1 플러스 IA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요게 바로 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두 나라의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그래요. 물가 상승이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식에서 21-5 식에서 양변에서 1을 차감을 해요. 그러면은 왼쪽 식은 이렇게 되죠. 요거에서 1을 차감하니까 여기서 1을 차감하면은 1 플러스 IK 마이너스 1 플러스 IA를 빼니까 1은 다 빠지고 IK 마이너스 IA가 돼요. 그러면은 요 식이 뭐냐? 요 식이 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변에 1을 뺐으니까 그 등식은 똑같이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서 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IA가 만약에 아주 작은 값이라면 그걸 0으로 놓고 요거를 S1 빼기 S0 나누기 S0를 1 플러스 IK, 1 플러스 IA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앞에서 본 요 근사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근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 이 근사 모형은 뒤에서 얘기하는 요 정확한 모형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셔 효과예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는 우리가 그 채권 수익률 얘기할 때 다뤘었는데, 그 채권 수익률 얘기할 때 1 플러스 명목 이자율은 1 플러스 실질 이자율의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은 한국에서도 성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거는 미국에서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보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은 요 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세계 전체적으로 물가 아니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으면은 실질 이자율은 세계 전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사가 더 잘 된다. 그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물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 실물 투자의 한계 수익률 MPC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잘 되는 것을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게 됐을 때 멈출 거 아닙니까? 자본 이동의 자본 이동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 상태가 된다면은 세계 각국의 실질 이자율이 다 동일할 것이므로 이때 스몰 r은 똑같을 거다. 그럼 요거 약분하고 나면은 요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1-6식이고, 또 뭐가 되냐면은 피셔식이 되는 거예요. 피셔식. 요것도 이제 양변을 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명목 금리를 제로로 놓고 하면은 뭐가 돼요? 바로 이제 피셔식의 근사 모형인 피셔식의 근사 모형이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여기네. 요게 된다 이거예요. 요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국제 피셔 효과요. 국제 피셔 효과는 현물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가 균형 상태에 있다면 재정 거래 기회가 없다. 이쪽으로 갖고 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제 피셔 효과를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 1달러를 투자하고 1기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는 미국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1달러를 예금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10%라고 하면 1년 후에 1.1달러를 받잖아요. 그런데 1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 똑같은 금액을, 그리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 그래서 만약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을 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신한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이 금리가 21%다. 그러면 1,000원에다가 21%를 해서 1,21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1,210원이 1년 후에 1.1달러하고 똑같아야 돼. 그 1,210원을 환전을 해서 달러를 바꿨을 때 1.1달러랑 똑같아야지 재정이익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게 만드는 식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21-70. 그러니까 아까 뭐가 달라요? 아까는 생수 물건을 대상으로 1. 그러니까 생수 1달러짜리가 1.1달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짜리 생수가 1,210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물가 상승률 대신에 이자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1,000원의 금리는 21%에서 1,210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10%에서 1달러가 1.1달러가 된다. 근데 그때 1.1달러나 1,210원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으려면 1,100원이 환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S1이 바로
1,100원이 되어야 그 재정 거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그 식을 쓰면은 이제 1 플러스 RA라는 거는 1.1달러는 바로 1210원을 뭔가로 환전을 했을 때 1.1달러가 갖다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1100원이 되는 거죠. 1100원.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요 식이 바로 현물 금리 현물 환율 S1, S0를 명목 금리와의 관계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 피셔 효과라고 그래요. 국제 피셔 효과. 금리 평가설. 금리 평가설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거는 이제 선물 환율과 명목 이자율 사이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합시다. 현재 1달러를 미국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1.1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1달러가 들어오니까 그걸 원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매도 들어오니까 선물 환율 F1에 매도해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서 t 이퀄 0에서 1이 있어요. 자, 1달러를 예금을 하면은 1.1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1.1달러를 또 마련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거를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21달러에서 21%에서 121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1달러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1달러를 그냥 미국은행에다 예금해서 1.1달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 1달러를 굴리는 방법. 그러면은 또 하나는 환전해서 1,000원을 신한은행에다 넣어서 금리가 21%라니까 1210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F1을 매입을 하면 되죠. 왜냐면 1210원이 들어오니까 F1으로 매입을 하면은 선물 매입을 해 놓으면은 1210원으로 그 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산 달러가 뭐가 같아야 돼? 1.1달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선물 환율과 명목 금리 사이의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은 1달러를 미국은행에 넣으면은 1.1달러가 돼요. 금리가 미국은 10%여서 이거를 원화로 예금을 해놓으면 1,000원이 1,210원이 되는데 1,210원이 들어오니까 1년 후에 F1 선물 환율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달러를 받고 원화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매입을 하냐? F1에다가 매입을 해요. F1이 지금 만기가 1년인 선물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F1으로 나눠주면은 내가 몇 달러를 살 수가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1.1달러가 돼야지 균형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양변에서 1을 빼고 분모 RA를 제로로 놓으면은 근사식이 돼요. 어떤 근사식이 되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통화선물의 균형 가격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F 통화선물의 균형 가격은 이렇게 하고 S0에 1 플러스 RK 나누기 1 플러스 RA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선물 환율을 선물한 할증률로도 나타낸다. 이러면서 F1
S0를 S 이거 S0로 나눈 것이 R, K, R, A가 된다. 이런 선물한 할증식으로도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사 모형이에요. 요거는 정확한 모형이고. 그래서 요 식은 이제 그 뒤에 그림에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래요. 그래서 S1 나누기 S0가 요거와 같고, 또 그러면 국제 피셔 효과, 그러니까 금리와 현물 환율의 관계, 또 이쪽 금리와 선물 환율의 관계, 금리 평가선, 또 요 피셔 효과, 요거는 구매력 평가설. 마우스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금리 평가설, 피셔 효과, 구매력 평가설, 국제 피셔 효과.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EMH예요. EMH는 뭐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F는 그 ES1 이게 그거 아니었어요? 기대 이론 우리가 백어데이션 컨텐거 얘기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에 이제 기대 이론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S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불편 기대 가설, 기대 이론, 불편 기대 가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EMH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래가지고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한번 요 평가식에 맞춰서 여기를 보면은 미국 그 물가 지수는 빨간색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미국 물가 지수, 한국 물가 지수는 110이고 미국 물가 지수는 210인데 기준이 한국은 100이 기준이고 얘네는 200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국 물가 상승률은 10%, 미국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평가 모형으로 내년 균형 현물을 한 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물가 지수와 균형 현물과의 관계는 바로 이쪽인가요? 구매력 평가설이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넣고 보면은 S1이 1257원이 된다. 근사 모형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260원이 되는데 특별히 근사 모형을 쓰라는 얘기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걸로 풀어야죠. 이걸로 정확한 모형. 여기서도 이제 재정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재정 거래가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서 환율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지금 이제 환율이 현재 S0가 있어요. 이게 현재 환율이 현재에서 시장 환율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구한 S0가 있죠. 이론적으로 S0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가 S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픽시 효과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S0는 그 이론적으로 그 EMH나 구매력 평가설 뭐 구매력 이쪽 그 식을 통해서 피셔 효과나 뭐 금리 평가설을 통해서 이래야 되는 값이 이론 가격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크면은 실제 시장이 더 크면은 당장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재정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반대로 이론가가 더 크다 그러면은 현물에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재정 거래 과정은 여러 유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금리 재정 거래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금리의 현재 수준이 차이가 이래. 이게 R 프라임의 실제 현재 금리고요. 여기에 그냥 R로 쓴 것은 이론상의 그 금리라고 금리 차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저 두 개가 똑같으면 균형 상태인데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은 두 가지 경우겠죠. 이쪽이 더 크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더 작거나.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RK가 RA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 이자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그 여기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다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예제 21-4를 보면은 현물 환율이 1200원이고 선물 환율이 1218원이래. 1248원이래. 한국 이자율은 17%, 미국 이자율은 12%래요. 어느 나라 금리가 과대평가되어 있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저기를 뺀 게 지금 5%예요, 5%. 그런데 두 나라의 그 선물 환율과 그 뭐예요? 이 현물 환율과의 관계에서 선물한 할증률 구하니까 4%래요. 그러면 4%가 돼 있어야 이게 두 나라 금리 차이가 4%가 돼 있어야 균형 상태인데 이게 더 크다니까 현재 금리가 더 크다면은 현재 이 금리 차이가 더 크다면 그에게는 한국이 고평가되어 있고 미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이 17%고 미국이 1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금리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퍼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 기업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퍼의 절대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퍼와 이론적 퍼를 구해가지고 현재 퍼가 더 크면은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그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에다가 예금을 맡김으로써 그 뭐죠? 그 재정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10,000를 조달해서 원화를 바꿔서 신한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만큼 뭐가 돼요? 신한은행에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금이 되는데 이 환율로 선물을 매입해 놓으면 되니까 선물을 매입해 놓으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 선물을 매입해 놓으면. 그래서 바꿔보니까 11,250이 되고 미국에 상환할 때는 12%로 차입을 했으니까 11,200을 상환하고 50불이 재정이익으로 남는다. 환유형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환유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환율 결정 그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현재 환율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는 그 불균형 상태를 확인해서 재정 거래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환유형을 관리하는 겁니다. 환유형이라는 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 환율 변동 시점을 여기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위험이 환산 부담, 뭐 환산 노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느냐,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래 발생과 대금 결제가 다 끝나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환산 문제는 회계에서 외환환산 회계에서는 중요하지만 재무관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재무관리는 이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들어올 현금 흐름이 달라지느냐, 변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거래는 발생했는데 아직 대금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 환율이 변동돼 가지고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의 어떤 하나의 그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이 돼 가지고 앞으로의 거래에 어떤 변동을 줄 것인가, 변화를 줄 것인가, 이것을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벌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모형이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서, 그거는 이제 다른 경제 변수의 변화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루는 것은 거래가 이미 발생이 됐는데 대금이 결제 안 된 상태에서 환율이 변동돼 가지고 추가 부담이 늘어나냐, 손실이 생기냐, 뭐 그 이익이 생기냐,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유형 관리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환유형 관리하는 기법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의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오래된 기법이지만 전통적 관리 기법이래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강세가 예상되는 통화에 대해서는 자산을 증대시키고 부채는 감소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값이 오를 것 같은 거는 사두고 내릴 것 같은 건 판다,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투기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가 아니고, 만약에 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라면은 재무상태표상의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자산과 부채를 똑같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환유형 관리죠.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해서 이익 생기는 것도 싫고 손실 생기는 것도 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지사나 이런 데서는 곧잘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인력이 환위험을 관리할 만큼 많지도 않고, 또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환 차익을 본다거나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회사들이라면은 대체대조표 해칭을 많이 쓰죠. 그리고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외화 채권을, 이제 우리가 외화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외화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외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그 달러를 매도해야겠죠. 그래서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외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되면은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놔야 될, 그래서 선물한 매입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고요. 이제 외환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라면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돼, 은행. 그래서 외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은 외화 채권을 받을 거니까 지금 아예 외국 은행에서 외화 채무를 차입을 해요. 외화를 차입을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넣어놔요. 그럼 만기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에다 넣어놓은 원리금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에서는 외화 채권 받은 걸로 외국 은행에다가 시티뱅크에다가 상환을 해요. 시티뱅크에서 돈을 빌렸다면. 만약에 이제 외화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런 업체는 당장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달러를 빌리는 게 아니라 원화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환전을 해서 시티뱅크에다 예금을 해놔요.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얼마큼을 예금을 해놓냐? 1년 후 시티뱅크의 1년 후 원리금이 외화 채무액이 되도록
그 예금을 해 놉니다. 그러면은 나는 1년 후에 신한은행에다가 원화 상환을 하면 되죠. 그거는 국내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환율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로부터는 해지가 된 거죠. 그리고 외화 채무를 상환하라고 이제 미국 기업이 와가지고 요구하면은 시티뱅크 그 만기된 거 찾아가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통화옵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화옵션은 외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외화 채권에 대한 그 풋옵션을 갖고 있어야죠. 외화 풋옵션. 그래서 그거를 상환하면 되고 외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선물을 사나 달러 선물이 아니죠. 이거 옵션이니까 콜 옵션을 사나요. 그래가지고 유리하면은 그 가격으로 사는 게 좋고 아니면은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뭐 자금 이전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율이 인하될 것 같은 자산은 채권은 빨리 회수하고 부채는 늦춰 상환하는 방법이다. 리딩, 레깅이라고 하는데 거래처는 뭐 바보예요. 거래처는 뭐 개돼지예요. 거래처도 다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거래처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니까 이런 방법은 거래처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좀 다국적 기업이 그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두고 있을 때 자금을 옮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통화수합은 그 환율을 나중에 그 교환할 때 환율을 미리 정해 놓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환위험으로부터 이제 해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봅시다. 가나 기업이 50만 달러 외화 채권이 있어요. 1년 후에 50만 달러를 받을 겁니다. 근데 현재 1달러가 1,200원이고 한국 금리는 12%고 미국 금리는 8%랍니다. 여기 또 잘 안 보이죠. 여기 12% 8%예요. 만기는 1년이고 행사 가격이 1,170원인 달러 풋옵션이 있고 옵션 시장에서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합니다. 1년 후 현물 환율이 1,155원이 될 때 거래 부담, 환위험은 얼마냐? 라고 하는데 지금 환전을 하면은 1,200원에 할 수 있는데 1년 후에 1,155원이라니까 손실이 40달러당 45원씩 손실이 나고 그것 때문에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선물한 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확실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선물은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선물원을 매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환율을 구해보니까 금리평가설에 의해서 선물 환율을 구하고 여기 선물 환율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환율을 구하고 보니까 1248원이 된대요. 그럼 1248원에 50만 달러를 팔 수가 있으니까 6억 2,4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외환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해지한다? 그럼 50만 달러를 받을 게 있으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만큼 여기죠. 현재 가치만큼 요 분수식 그리고 요거를 요만큼의 달러를 어떻게 해요? 국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그래 놓고 1,200원을 바꿔서 국내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으면 6억 2,200원을 받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받게 되는 외화 채권은 50만 달러니까 그걸 미국 은행에다 그때를 상환하면은 나는 6억 2,200만 원을 확실하게 받는 거죠. 풋옵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내가 유리할 때에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1년 후에 1,155원이
됐을 경우에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풋옵션은 여기서 보듯이 117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55원에 행사를 안 하고 1155원에 환전을 안 하고 풋옵션을 행사해서 117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5억 8,500만 원을 받는데 풋옵션은 만기가 되면은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 옵션을 사느라고 들어간 돈 그거는 빼야죠. 그게 바로 5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풋옵션이 10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50만 달러면 500만 원이고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근사 모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근사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정확한 모형을 쓰게 되면은 요 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절에 국제 자본 예산에 이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실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현지 통화로 일단 측정을 해놓고 예상 환율을 산출해서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뭐 미국 텍사스에 가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를 세운다. 그러면은 거기 자동차 회사 세우면서 들어올 그 달러화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원화로 바꿔요. 그리고 원화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NPV를 그 산출하면 되죠. 그래서 NPV의 0보다 크냐 작냐로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죠. 예상 환율. 그래서 예상 환율을 적용한다는데 어떤 환율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선물한 시장을 이용해서 그 선도 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선물한 시장을 이용해서 선물 환율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인할 때 할인율도 CAPM에 의해서 그 산출을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 다른 나라의 그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제 21-6을 보면은 가나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대요. 근데 그 처음에 100만 달러가 드는데 50만 달러 들어오고 2년 후에 30만 달러, 3년 후에 30만 달러 들어온대요. 이럴 때에 NPV로 판단을 해서 경제성을 확인해 봐라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들어오는 50만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1년 후 선물 환율로 매도를 해놓으면 되죠. 요거는 2년 후 선물 환율로 매도를 해놓고 3년 후 선물 환율로 매도를 해놔요. 그래서 3년 후에 30만 달러가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그 달러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F1은 모두 다 이제 요게 금리 평가설에 의해서 F1은 1233원, F2는 1267원, F3는 1302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렇게 원화 표시의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면은 12만 원이 나고 6만 1천 원이 들어오고 3만 8천 원이 들어오고 3만 9천 원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NPV를 구하니까 NPV는 여기서는 10%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10%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3,195. 그러니까 NPV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건 실물 투자를 안 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5절에 이제 국제금융인데 이거는 뭐 용어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제재무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국제재무관리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정보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